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임기 2년으로 당을 개혁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네, 장성우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대 모습 함께 보셨을 텐데요. 일단 작년 12월 16일 이정현 대표 체제가 무너진 뒤에 6개월여 만에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에 축하는 드리고요. 네, 축하는. 예. 그렇지만 좀 사무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 전당대회. 예, 네 가지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기대하는 게 되풀이돼서 이야기됐지만 안 나타나는 게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예. 그 여전히 없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향한 비전. 그 국민에게 주는 비전과 메시지가 이번에도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 많이 지적됐던 내용이고요. 네. 이번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감동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없었던 거는 홍준표 신임 대표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내에 지도자가 없다, 지도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선에서 낙선을 해서 바로 또 당대표로 되는 예도 드물거니와 그렇게 거친 말로 일관해온 분밖에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당이 대선에서 참패한 걸로 그동안 네.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는 졌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리고 정당은 국민들의 선거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말미암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당선을 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을 일단은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홍준표 지난 당 대선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은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파이터형 강성 대표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당이 사실은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보수 정당이 창조적 파괴를 해라. 이렇기 때문에 물론 원유철 후보도 있지만 원유철 후보는 통합을 모토로 해서 나온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표의 3인 중에서 홍준표 후보만이 당을 정말로 시끄럽게 깨면서 그리고 새로운 보수 진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당원들의 판단이고 물론 이것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의 총 선거인단은 21만 8,972명인데 이분들의 표심은 그래도 보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어떤 과거의 어떤 적폐를 청산하면서 일단은 보수당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보다 그렇게 해서 5만 1,891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을 일단은 쇄신해야 되고 또 제1야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보수도 통합되고 보수를 재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난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다. 예. 문재인 정권이 정말 성공적으로 국정 운행을 해나간다면 예. 보수당의 재건이 상당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정권이 조기에 흔들린다면 보수 정당이 그만큼 빠르게 재건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당대회 보니까 국회에서 여는 것도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에는 뭐 대형 체육관 빌려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는 그런 전당대회였는데 네. 일단 그런 관행을 끊고 비용 절약해서 뭐 기부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매우 효과가 약한 약하다. 이벤트 퍼포먼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갖다가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오늘 감자 캐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 마음을 감자줄기 캐듯이 이렇게 좀 캐고 싶다 그런 비유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모습이 아무리 좀 국민들 눈에 쇼 같아 보여도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 그
전당대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끌어오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빈약하고 또 거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그걸 갖다 기본으로 깔고 지금 보고 있어서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네. 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을 과거에는 우리가 왼쪽이 너무 약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부양하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지금 우리는 오른쪽이 너무 약해서 안 된다라는 뜻으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자 캐기 같이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했고 예. 또 이원 생중계로 소감 발표까지 했습니다. 뭐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흥행 성적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그 한국당이 그런 모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수 정당이고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 경선의 흥행도 달라질게요. 과거보다는 달라지겠다. 달라져서 당을 쇄신해서 네. 새롭게 보수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말미암아 보수 정당이 지렛멸망돼 있고 이것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보수 야당과 여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같이 가는 양날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 민주주의 체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미국식 보수 정당이 두 개의 체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 미국의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은 원래는 민주공화당 한 개 정당이었는데 이 보수 정당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는 미국보다도 다른 환경이 남과 북이 분단돼 있다는 현실과 지역 패권 구도가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런 지역 패권 정당 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앞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다당제가 지금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다시 양대 정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물론 국민들이 한국당이 저런 것이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자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은 워낙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높고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당이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탄핵으로 말미암은 적폐를 청산해 달라. 이런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80%의 적폐를 청산할 수가 있을지 예.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수 정당한테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뭐 정치 이벤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어떤 정당의 어떤 슬로건이라든가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 또한 당이 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당 입장에선 아까 이제 뭐 강석진 국장님께서는 큰 이벤트 효과는 없었을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보수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어떤 잘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뭐래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네. 상황에서 뭐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째 비대위 체제로 예. 운영이 되어 오기도 했고요. 바른정당과의 분당 사태도 있었고 또 뭐 대선 패배도 했고 최근에 오늘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봤더니만 민주당과 거의 한 40%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래도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 예.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홍준표 이제 신임 대표가 네. 쇄신과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쇄신과 혁신의 내용은 지금 뭐 구체화된 거는 아니죠. 네. 일단 슬로건만 이렇게 뭐 제시를 그렇죠. 했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난 대선 때도 그러고 보수 지지 세력에서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안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간도 있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도 받아가면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성된 여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조사에 보면 바른정당보다 뒤졌단 말이죠.
물론 국민의당은 최하위로 떨어진 충격적인 결과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조사를 갖다가 한꺼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바른정당이 18%인데 한국당이 10%였어요. 격차가 더 벌어지죠. 그다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8대 3, 9대 8, 그러니까 8%대 3%, 9%대 8%로 격차가 더 커집니다.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15대 25 정도로 나뉩니다. 거기서 25 정도밖에 얻지 못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선을 읽어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론조사라는 건 늘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로 뭐 다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주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이 추세선을 갖다 막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적극적으로 과거를 정리를 하고, 친박 프레임을 좀 없애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덧붙이면 적극적으로 새 인물들을 갖다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위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국당의 이제 신임 당대표 홍준표 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와도 이제 보수 적통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이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 것이 일단 바른정당 의원과 같이 나온 지방선거 후보들, 지방의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에서는 바른정당에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안도감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신을 어떻게 보면 심어줄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대구에서도 바른정당이 지금 한국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홍준표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강력한 당 쇄신의 어떤 동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을 일대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쇄신의 칼날은 일단은 인적 쇄신. 전국 253개의 어떤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의 교체라든가 그리고 인적 쇄신을 통한 어떤 당의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어떤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틀에서 시대에 맞는 개혁적인 정강 정책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력 지표가 지금 낮다는 것은 그만큼 쇄신의 가능성 그리고 쇄신의 칼을 신임 홍준표 당대표에게 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것을 무기로 해서 당을 개혁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여론적인 지표가 선거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지 여론은 그때그때 순식간에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그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어느 정당과 어느 세력이 국민의 신임을 얻냐에 따라서 정당 간의 합중 영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오늘 11시에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보셨죠? 네네. 예. 일단 뭐 이유미 단독범행이었다. 결론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를 갖다가 그냥 다시 한번 대표해서 이제 브리핑한 개념이니까. 말한 정도인데 예. 왜 오늘 발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예. 아마 국민 설득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독 범행과 관련해서는 5월 8일 날 이유미 당원이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라고 네네. 카톡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서 최고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증거 조작이 아니라 대화 내용이 너무 확대되고 언론 관심이 커서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자기는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준서 최고의 말을 국민들이 도저히 지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해명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 범행이라고 지금 당 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것이 정말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그 중요한 게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책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 조작까지는 몰랐다고 해도 그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6월 26일 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뒤로 지금까지도 국민 앞에 서서 자기 책임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슬슬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그 발표를 보면 안철수 전 후보가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국민과 당에 정말 죄송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상조사단장이 간접적으로 전정을 반정을 했어요.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을 때 모르쇠로 이야기하고 책임이 있을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순실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 분노를 갖다 더 키웠었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후보도 바로 그 불통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갖다가 오늘 그 진상조사단 발표를 보면서 꼭 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계속 집중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 제보가 조작됐다라는 발표가 되기 이틀 전에 이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와 따로 또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서 최고위원의 말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은미 씨한테 이준서 최고가 안철수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이은미 당원이 상당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예.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력으로 이것을 재단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검찰에 조사를 하고 사법부에서 마지막 판결을 해야 하는, 어차피 이 책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책임은 사법적 책임이 하나 있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하나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이은미 당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제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연은 충분히 있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대선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후보가 모를 가능성은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는 건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예. 한 번에 모든 것을 저는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상황이 파악이 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내 부덕에 소치고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정계 은퇴밖에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텐데 그러나 전직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현재도 본인은 유력 지금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책임은 없다. 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그런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예. 네.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가면 안철수 후보는 내년 아니 3년 뒤 총선 전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은 저는 없는 것 같고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계로 데뷔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파악을 하냐 그렇죠.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저희 자세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원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